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잭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의 끔찍한 사건을 살펴볼까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의 약 30%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기술과 수사기법의 눈부신 발전, 그리고 방대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죄의 대부분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하지만 수사가 몇 년, 심지어 몇십 년 동안 이어지다 범인이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영상에서 살펴볼 앨런 레이 그린버그 사건은 수년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거의 진척이 없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이 사건은 수많은 불규칙성 속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풀리지 않는 의문만 더해갔습니다. 한 젊은 여성의 잔혹한 살인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사당국은 자신의 결혼식을 열정적으로 준비하던 명랑한 앨런이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증명하려 애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모든 것을 이해해보도록 하죠. 앨런 레이 그린버그는 누구일까요? 앨런은 1993년 6월 뉴욕에서 산드라와 조지 그린버그 부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유일한 자녀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소녀는 팀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유망한 운동선수로서 기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활동적이고 쉴 새 없으며 사교적인 아이였지만 동시에 공부도 잘했고 특히 인문학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앨런은 펜실바니아 주립대학교 학생이 되었고 그곳에서 홍보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공 관련 일을 시작한 그린버그는 이것이 자신이 평생을 바치고 싶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과 병행하여 소녀는 교육대학 통신과정에 등록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훌륭하게 졸업 논문을 방어하고 필라델피아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지역 학교 중 한 곳의 중학교 교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친척들에 따르면 앨런의 삶은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미래에 대한 큰 계획을 세웠으며 자신의 일과 어린 학생들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동시에 앨런은 한 남자를 만나 열정적인 연애를 시작했고 곧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소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는 세뮤얼, 혹은 샘이라고 불리는 골드버거라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꽤 부유하고 잘 알려진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자신들의 큰 사업체를 운영했고 그의 삼촌은 주에서 가장 뛰어난 변호사 중 한 명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젊은이들은 2009년 한 파티에서 서로 아는 지인을 통해 만났고 곧바로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친구 같은 관계는 빠르게 열정적인 연애 관계로 발전했고 곧 그들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2011년 새해 전날 샘은 사랑하는 연인에게 프러포즈를 했고 이는 새해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고 커플은 같은 해봄으로 예정된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양가 가족들은 두 젊은이의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연인들의 행복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앨런은 결혼 준비와 관련된 즐거운 고민에 푹 빠졌습니다. 하객 명단을 만들고 초대장을 보내고 결혼식 장소와 장식 요소를 고르고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며 자신들의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려 노력하고 신혼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거의 모든 문제를 신부 혼자서 처리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그 과정에 눈에 띄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이에 크게 개의치 않았고 앨런 역시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는데 비극이 일어난 후에야 모두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월 도시의 날씨는 눈이 많이 내리고 매우 추웠습니다. 26일 앨런은 평소처럼 학교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정오 무렵 강풍과 함께 눈보라가 몰아쳐 수업이 취소되었고 학생들과 교사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엘렌은 샘과 함께 사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파트는 도시의 조용한 지역 중 한 곳에 위치한 아늑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었습니다. 곧 샘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그날 커플은 다투었고 이는 샘 자신도 지나가듯 언급한 내용이지만 나중에 그는 이를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가 가까워질 무렵 샘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헬스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1시간도 채 안 되어 돌아왔지만 문이 안에서 잠겨 있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샘은 처음에는 크고 집요하게 문을 두드렸고 그 다음에는 약혼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웃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외침, 노크,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안에서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는 들렸습니다. 샘은 건물 1층으로 내려가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세뮤얼은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현관문을 열 수 있는지 물었지만 경비원은 이것이 자신의 권한박이며 지침상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샘은 다시 자신의 층으로 올라가 스스로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깨로 문을 세게 밀었고 첫 번째 시도에 걸쇠를 부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은 조용했고 엘렌의 전화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섰을 때 그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약혼녀는 바닥에 앉아 있었고 찬장 문의 등을 기댄 채 그녀의 몸은 칼에 베였고 옷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샘은 즉시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했고 소녀의 맥박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하냐고 몇 번이나 되물으며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침묵이 흘렀고 잠시 후 샘은 갑자기 약혼녀의 가슴에 칼이 꽂혀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가 이전에 알아채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엘렌이 이미 명백히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꽤 놀랐고 수년간의 근무 동안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은 실제로 안에서 걸쇠로 잠겨 있었고 샘이 나중에 어깨로 부순 것이었습니다. 강제 침입의 흔적이나 방 안에 침입자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도난당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귀중품과 돈은 그대로 있었고 뒤지거나 만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일은 사망한 소녀의 시신에 검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항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려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일이 갑자기 일어났고 피해자는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깊이가 다양한 약 20여 개의 자상이 발견되었고 마지막 일격은 심장을 향했으며 그것이 엘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범죄 현장과 고인의 시신이 검사된 노골적인 부주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부주의로 인해 많은 증거가 누락되었고 가능성 있는 범인이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더욱 이상했던 것은 경찰의 행동이었는데 그들은 의학적 검사 이전부터 엘렌이 스스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황 발작, 심리학자 방문, 처방약 복용 등이 그 근거였습니다. 엘렌이 자발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엘렌이 얼마 전부터 불안장애와 그로 인한 공황 발작으로 고통받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황은 매우 심각하여 엘렌은 심리학자의 도움까지 받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불평하지 않으려 애썼고 친척들은 엘렌의 행동 변화를 결혼 전 스트레스와 흥분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엘렌과 함께 일했던 전문가는
그녀에게 2가지 약물을 처방했고, 그녀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규칙적으로 복용했습니다. 심리학자 자신이 나중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 2 약물 중 어느 것도 함께든 따로든 엘렌의 정신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유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또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엘렌의 친구들과 동료들은 그녀와 샘이 동거를 시작한 후 그녀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 외에도 엘렌은 거의 스스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엘렌은 약혼자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와 상의하지 않고는 대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이상한 점들을 고인의 부모님도 눈치챘지만 딸이 어려운 감정 상태에 대해 불평하려 할 때마다 그녀는 샘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일어나기 3주 전 엘렌은 어머니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어머니는 딸의 말에 매우 놀랐지만 언제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부모님은 아무런 질문 없이 그녀를 받아줄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엘렌은 그 주제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커플이 동거를 시작한 후 샘이 약혼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엘렌이 상담했던 심리학자는 이 주장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지만 엘렌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일과 자신을 괴롭히는 일에 대해 명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치 그녀는 중요한 것을 공유하고 싶어 했지만 두려움이 그보다 더 강했던 것 같았습니다. 사건의 이상한 점과 불일치. 이 이례적인 사건은 처음부터 많은 의문을 제기했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아무도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죄 현장과 시신 검사가 이루어진 부주의함, 그리고 전문 지식 부족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많은 정황, 사실, 증거가 그저 무시되거나 돌이킬 수 없이 사라졌고, 그것들 없이는 사건의 전체 그림을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손에서는 정당방위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소녀가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몸에서는 수많은 혈종이 발견되었는데 치유 정도로 보아 몇 주 전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약혼자는 이것이 팀 스포츠를 하다가 생긴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엘렌의 부모는 딸이 업무량과 결혼 준비로 바빠 오랫동안 헬스장이나 운동장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엘렌은 잔혹한 학살의 희생자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즉시 자발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게다가 부엌 식탁에는 음식, 향신료, 도마가 놓여 있었으므로 수사관들의 논리에 따르면 엘렌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갑자기 마음을 바꿔 칼로 자살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언급했듯이 피해자의 몸에서는 깊이가 다양한 20여 개의 관통상이 발견되었고, 법의학 검사 결과 그중 10개는 등 뒤에서 가해진 것이었습니다. 즉, 소녀가 뒤에서 공격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충분히 심각했고, 엘렌을 즉사시키지는 못했더라도 움직이거나 저항할 능력을 확실히 빼앗았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런 상처를 입히고 그 다음 심장에 칼을 손잡이까지 꽂는 것은 그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료 전문가들로 하여금 처음에 발표된 사망 원인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수사당국은 이전 주장을 고수하며 형사소송 개시를 거부했습니다. 주요 논거는 아파트에 낯선 사람의 흔적이 없었다는 것과
정당방위의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침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문이 안쪽 부분에 있던 걸쇠 또한 매우 특이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닫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걸쇠가 안에서 완전히 닫혔다면 문틀을 손상시키지 않고 어깨 한 번의 충격으로 부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상된 상태로 보아 부분적으로만 닫혀 있었고 이는 문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배우자나 파트너가 보통 이런 사건의 주요 용의자이지만 샘은 항상 의심의 여지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혐의는 제기되지 않았고 사건 당일에만 그의 삼촌 이페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의 삼촌은 이미 언급했듯이 잘 알려진 영향력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게다가 그날 사건의 전체 그림과 순서는 오직 샘 골드버그의 진술에 따라서만 재구성되었는데 그는 때때로 자신의 증언에서 혼란스러워했지만 모든 것을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웃들은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혼녀를 부르는 한 남자의 노크 소리와 비명 소리만 들었다고 하긴 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샘은 이후 증언에서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고 경비원이 그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 그가 문을 부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자신이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 정보를 부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수사당국은 이 문제로 돌아가지 않고 이 세부 사항을 무관하다고 여겼습니다. 헬스장으로 이어지는 단 하나의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도 확인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샘이 헬스장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 사이의 간격 동안 그는 다른 통로를 통해 나갔다가 같은 방식으로 헬스장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알리바이는 확인되지 않았고 그가 운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가능한 목격자들은 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샘은 문이 잠겨 있고 약혼녀가 노크와 외침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샘이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는 그것이 꾸며낸 공황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뮤얼은 질문에 대답할 만큼 침착했고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생 조치를 시작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는 처음에 그렇게 할 필요성에 대해 의심했고 그 다음 조용해졌다가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여자친구의 가슴에 칼이 꽂혀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그가 이전에 알아채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 남자가 부모님과 변호사인 삼촌에게 전화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며 그들은 경찰보다 먼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증언을 위해 경찰서에 갈 때도 이미 언급했듯이 샘은 삼촌과 함께 갔습니다. 또한 다음날 샘은 같은 삼촌과 함께 봉인된 아파트로 돌아가 개인 물품을 챙기고 엘렌의 모든 기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노트북 2대, 전화기 1대 그리고 고인의 태블릿 1대를 가져갔습니다. 며칠 후 수사당국이 갑자기 이 기기들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을 때 검색어에는 자발적인 사망과 관련된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현장을 대충 둘러보기만 하고 엘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새로운 세부 사항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판결을 바꾸기를 거부했습니다. 상처의 순서는 확립될 수 없었지만 마지막 일격이 심장을 향한 것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부검을 실시한 검시관은 이 모든 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고인의 척추 샘플을 고도로 전문화된 전문가에게 보내 척수의 온전성에 대한 결론을 얻으려 했습니다. 만약 척수가 손상되었다면
엘렌은 마비되어 스스로 심장을 찌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전문가는 기적적으로 마음을 바꾸고 조사를 포기하며 자신의 보고서에 따르면 척수는 손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론 자체는 사건 자료에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엘렌의 몸에 그렇게 많고 광범위한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피가 매우 적었다는 사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는 누군가가 닦아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능한 닦아낸 흔적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루미놀은 그저 무시되었습니다. 아파트의 쓰레기통도 검사되지 않았고 만약 그 안에 증거가 있었다면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불행한 부모들은 골드버그 가족으로부터 외동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들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엘렌의 가족은 다른 마을에 살았고 딸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대한 빨리 도착했습니다. 산드라와 조지는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고 엘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리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긴 부모들은 그날 밤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결코 듣지 못했고 단지 무미건조한 결론과 형사소송 개시 거부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린버그 부부는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곧 한 사립탐정이 그들에게 연락하여 자신도 이 혼란스러운 사건을 이해하고 싶다며 완전히 무료로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탐정은 자료를 연구한 후 엘렌의 시신이 사망 후 옮겨졌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코에서 귀 쪽으로 흘러내린 마른 핏자국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렌은 앉은 자세로 발견되었으므로 피가 그런 식으로 흘러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또한 바닥에서 문지른 자국을 발견했는데 이는 끌린 자국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조사 후 경비원은 도움을 요청했던 셈이 운동복 차림이었고 헬스장에서 돌아왔다고 말했지만 부츠를 신고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는 갈아 신을 신발이든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와 증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부모는 다시 한번 형사사건이나 추가 조사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린버그 부부는 심지어 샘이 경찰에 전한 녹음 파일과 그가 헬스장으로 걸어갔다가 돌아온 시간을 보여주는 감시 카메라 영상 등 사건 파일조차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4년 후 새로운 젊은 경찰관이 카운티 강력계에 합류하여 검사보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대학에서 공부할 때 미해결된 이상한 사건에 대해 들었고 이제 그는 기록 보관소에서 자료를 찾아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주의를 끈 것은 뒤통수 부상이었는데 이는 엘렌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뒤에서 공격당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나타내는 것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흥미로웠던 것은 척수 손상이 없었다는 기록이었지만 이를 증명할 공식적인 문서는 없었습니다. 척수 부상과 관련된 어떤 보고서도 찾으려는 검사보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기록 보관소 어딘가에서 분실되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법의학센터에 공식적으로 문서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그런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시신은 척수 손상 여부에 대해 검사받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척추의 일부가 어떻게든 기적적으로 보존되어 있었고 재검사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적인 전문가가 투입되어 척수가 한 번에 여러 곳에서 손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따라서 엘렌은 스스로 더 이상 상처를 입힐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 자료는 경찰에 전달되었지만 그곳에서는 검토 후 다시 한번 형사소송 개시를 거부했습니다. 2018년 검시관은 공식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고인이 입은 20개의 상처 모두 스스로 입힌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수사, 다시 한번 정의의 교착 상태에 빠지자
슬픔에 잠긴 부모는 새로운 변호사를 고용하여 모든 문서, 이전에 기록되지 않은 증거, 사실, 증인 진술을 다시 수집했습니다. 2019년, 그들은 부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사실상 사건을 붕괴시킨 검시관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해봄, 소송은 심리되어 해결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이 창궐하여 재판은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재분류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경찰과 검시관의 부주의, 그리고 그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지고 돌이킬 수 없이 분실되었습니다. 사망한 소녀의 부모는 심지어 소셜 네트워크에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담하는 페이지를 만들었고 그곳에서 공식 자료, 새로운 세부 사항, 주장들을 공유합니다. 엘렌의 가족, 친구, 동료들은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리 없으며 더욱이 그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할 리 없다고 주장합니다. 엘렌은 원칙적으로 피를 보는 것을 견디지 못했고 그것은 그녀를 아프게 했으며 통증 역치도 낮아 문신이나 피어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2022년 여름, 사건은 다시 기각되었지만 그린버그 부부는 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이송시켰고 그곳에서 새로운 검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 이후 11년 만에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수사는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극 이후 첫 1년 동안 세뮤얼은 소원해진 장인, 장모와 연락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시작한 수사에 어떤 참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찰과의 소통을 단호하게 거부했고 사건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자신은 약혼녀가 스스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는 공식적인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골드버그는 곧 다른 소녀에게서 위안을 찾았고 불과 1년 후에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는 다른 주로 이사했고 그린버그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금 그와 그의 아내는 함께 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사망한 전 약혼녀에 대해서는 샘은 기억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샘이 엘렌의 죽음에 책임이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잭이었습니다. 채널 구독하시고 벨 알림 설정하셔서 전 세계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곧 만나요. 건강하세요.